예도입니다. 오늘따라 존재의 숲의 새소리는 왜 이렇게 크고 방정맞게 들리는지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죠, 그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도는 마르크스 20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마르크스란 목록이 있는데 이미 19편의 강의가 있고요. 예도의 클래스로 독일어 원본에서 끌어내는 1차 자료의 맛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그죠?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이 노동에 대한 사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마르크스를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독일어로 아르바이트, 이 노동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마르크스의 전체적인 사유를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노동에 대한 개념은 그 이후로도 특히 20세기의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예도도 이미 6편의 강의로 묶어놨는데요. 거기에도 나타나고 특히 미셸 푸코의 말과 사물의 19세기형 인간에서 이 노동이 또 중요해지죠, 그죠? 노동을 빼고 인간을 말할 수 있을까? 특히 마르크스의 사유에서 노동을 뺀다면, 그죠? 거의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노동이 중요한데요. 특히 예도가 언급하는 독일어 마르크스 저작은 그죠? 주로 디츠 출판사 전집에서 나오는 페이지 수인데요.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르크스가 노동을 다루는 부분은 경제철학 수고 3번째 수고죠, 그죠? 그리고 자본론 1권 188페이지부터 200여 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독일 이데올로기 앞쪽 부분, 특히 20여 페이지에서 30, 40여 페이지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마르크스의 사유를, 특히 노동에 대하여, 그죠? 마르크스의 전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사유여행에 초대하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겠죠, 그죠? 노동이란 너무 쉽죠, 그죠? 몸으로 하는 일, 신체로 하는 일인데 주로 생존을 위하여, 생활 수단을 얻기 위하여 신체와 정신을 함께 사용하는 활동 정도, 그죠? 뭐 몸만 사용한다 그러면 그게 노동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오해해서, 그죠? 그냥 신체를 사용하는 노동, 그러면 동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워지는 거야.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결코 17, 18세기에, 그죠?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타난 거죠. 이미 데카르트의 물리학에서 그 단초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뺀 이 물질 세계의 기계론적 유물론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거기엔 반드시 인간의 의식의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노동은 동물의 그냥 신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먹이를 획득하는 그런 활동과 다를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에게서도 이 노동은 신체와 정신의 통일로서의 활동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대개 마르크스가 칸트와 헤겔을 비판하는 지점은 정말 이 관념론과는 또 다른 거죠. 또 다른 마르크스만의 그 유물론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특히 칸트에게서 나타나는 자유의지라는 개념 있잖아. 프라이얼, 빌레. 이것은 독일 이데올로기 170에서 180여 페이지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칸트에게서 자유의지는 뭐예요? 이것은 자연세계의 인과관계의 필연성, notwendigkeit, 이걸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특히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자유의 문제를 다루잖아. 그죠? 그런데 그 자유는 이 자연의 인과관계로부터 벗어난, 그죠? 그러한 자아를 말하잖아. 거기에서 자기의식이 나타나는데 순수 통각의 통일성으로부터 자유의 문제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론에서 세 번째 이율배반, 필연성과 자유의 개념, 그죠? 이 둘은 이율배반을 일으키거든. 그래서 실천이성 비판으로 가게 되는데, 자연의 인과관계,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 그 물리학으로부터, 특히 인과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 자아, 그죠? 그것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통하여 실천이성 비판에서 선언적 요청으로서, 그죠? 나타나게 되는지. 그래서 칸트에게서 이 자유의 의지는, 그죠? 실천이성의 선언적 요청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유는 무제약자와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관념론의 출발이잖아. 무제약자는 뭐예요? 다스 운베딩터. 이것은 어디에도 조건 지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이 자연 세계의 인과 법칙으로부터 조건 지어져 있지 않는 무제약자의 자유의 실천인 거야. 그런데 칸트가 볼 때 이건 뭐야? 완전 선언적인 요청으로서 역사와 사회의 구체적인, 그죠? 환경 안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피와 근육을 가진 이 신체의 활동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형이상학적인 거야. 그래서 이걸 거부하죠. 그죠? 무제약자의 활동이 아니라 노동은 철저하게 조건 지어진 행동인 거야.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자연이라는 사물을, 그죠? 활용하여 인간은 도구를 갖고 노동을 하잖아. 그죠? 이 점에서 칸트와 길을 다르게 가는 거야. 당연히. 조건 지어진 활동인 거예요. 그리고 헤겔과도 또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미 경제철학 수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헤겔의 변증법을 비판하잖아. 그죠? 그런데 헤겔에 대한 태도는 말기까지 양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헤겔은 자기 스승이라 그러기도 하면서 또한 그 정신의 변증법을, 관념론을 뒤집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해. 그러니까 자본론 일관의 이판 서문에까지 가도 거기에서도 마르크스는 헤겔을 선생이라 그럽니다. 자기는 헤겔의 제자라고 말해. 이미 청년회 헤겔 학파를 다 청산하고 난 뒤에도 헤겔은 끝까지
데리고 갈 정도로 마르크스는 헤겔의 철학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루카치를 읽어봐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특히 역사와 계급의식, 게슈히테 운트, 클라센, 베부스트자인, 이 작품을 읽어도 역시 헤겔 위에 서 있는, 헤겔을 뒤집어서 그 위에 서 있는 마르크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경제철학 수고 마지막 부분에서 헤겔의 이 사유를 수용하면서 비판하는 그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 그죠? 정신의 운동, 의식의 운동으로서의 이 변증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노동이란 개념을 받아들여. 그러나 이 노동 개념은 마르크스와 헤겔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특히 헤겔에게 있어서 이 노동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자기 의식을 다루는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그 이전에 감각, 지각, 오성, 이것은 자연의 의식이잖아. 그죠? 여기에서 비로소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연과 직접 관계 맺음으로써 비로소 자기의식을 얻고 거기에서 인간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헤겔에게 있어서 이 자기의식, 여기에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노동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특히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그냥 단지 어떤 자연을 다루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노예가 자연과 활동하면서, 그죠? 자기의 욕망까지도 부정하면서 노동을 해서 어떤 자연의 산물을 얻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이중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단지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획득한 그 산물을 주인과 또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자연과 직접 관계하는 자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계하잖아. 그죠? 노예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에 더 가까운 존재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인 거야. 여기에서 주인의 관점에서 자연을 향한 욕망과 노예의 관점에서 자연을 향한 욕망은 달라. 그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관계,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회적 관계로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 개념을 헤겔로부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들. 그러나 헤겔과 다르게 가는 건 뭐예요? 헤겔은 이 주체와 객체의 대립을 탁월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 대립을 통하여 나타내는 모순과 부정성은, 그죠? 언제나 사유의 운동 안에서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언제나 지향의 운동, 부정의 부정, 종합은 헤겔한테서는 정신의 운동과 관계되잖아. 그죠? 그 점에서 헤겔에게 있어서 노동 개념은 이 역사와 사회 안에서 그 모순을 해결하고 그리고 소외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유 안에서 주체와 객체의 대립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유 안에서 또 그 대립이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지향돼 버리는 거죠. 그죠? 이 아우프해붕은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역사적 현실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유와 정신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나 노동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 인간의 통일을 말하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회적 조직, 사회적 의식을 발현시키는 그런 전제가 된다라는 거. 이건 높이 평가하죠. 그죠? 특히 해결을 비판하는 또 다른 지점은 이 정신이 운동을 통하여, 그죠? 노동에서 나타나는 그 모순을 지향시키고 소외를 지향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소외 개념 역시도 해결과 달리 가는 거예요. 마르크스한테서 노동의 소외, 이건 역시도 경제철학 수고에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소외된 노동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모순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야. 그죠? 그런데 해결한테서는 뭐예요? 이것은 대상성 자체가 소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에게서 정신이 자기 자신을 외화시켜서, 그죠? 이 자연을 발생시키잖아. 이때 이 대상화 자체, 객관화 자체가 바로 소외인 거야, 해결한테서는. 그런데 이게 대상화 자체가 소외라고 한다면 노예가 자연의 어떤 이 물질들을 변형시켜서, 그죠? 어떤 자연의 산물을 얻게 될 때 그건 역시도 소외예요. 인간이 어떤 자연으로부터 대상화시키고 객관화시키는 것 자체가 다 소외인 거야, 해결한테서는. 그러나 마르크스가 볼 때는 아니거든. 이렇게 되면 소외는 정신의 운동을 통하여 지향될 때만 해결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적 모순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죠? 노동이 진정으로 자연화되고 인간화될 때 그때에 치료되는 거잖아. 그래서 소외 개념 자체가 달라. 해결한테서는 오프젝티비룽, 페얼게겐슈텐디궁, 이 대상화, 객관화 자체가 소외야. 그러나 마르크스한테서 소외는, 여도가 이미 강의를 했죠. 그죠? 노동하는 자는 노동의 산물로부터 소외된다. 소외의 4가지 특징 알잖아,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그 모순을 통하여 드러나는 소외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것은 관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소외, 생산의 개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르크스의 아르바이트, 노동 개념을 보다 더 명확히 알려고 한다면 활동 개념을 알아야 돼요. 특히 액티브 테티카이트, 그러니까 능동적 활동. 이 활동은 노동 개념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디에 가든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활동이 노동이 아닌 거예요. 맞죠? 그죠? 그냥 예도가 기지개를 편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뭔가 다리에 벌레가 붙어서 그걸 떼낸다든지, 여러분들도 역시 활동을 하잖아. 그죠? 그 테티카이트 활동, 그 모든 것이 노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나타낼 때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은 활동이에요. 그러나 마르크스에게서, 그죠? 노동은 긍정적 활동인 거예요.
그리고 창조적 활동인 거예요. 긍정적이고 창조적 활동. 그리고 자연의 이 물질을 이용하여 활동을 한다고 해서 대상적 활동이라 그러죠. 그죠? 대상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룬트 리세, 그죠? 5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은 확실하게 그냥 뭐 아무 신체의 움직임이 노동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창조적 활동이며 대상적 활동이어야 그건 노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자본론 190에서 200여 페이지에 보면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 그리고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한 목적적 활동인 거예요. 맞죠? 그죠? 인간은 목적을 갖고 노동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노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을 통하여 존재와 시간에도 나타납니다. 하이데거의 벨틀리히카이트 세계성 개념, 예도가 이미 단편 강좌에서 해놨죠. 그죠? 이것도 참조하죠. 사용사태 전체성 안에서 나타나는 도구 연관의 세계, 인간의 유의미성의 세계, 그죠? 이건 역시도 마르크스의 이론 실천의 변증법과 연관될 수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목수는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야. 이미 머릿속에 목수는 그죠? 못질을 통하여 집을 어떻게 완성할지 구상하고 있는 거야, 이미. 결국은 이것은 인간을 위한 활동인데 여기에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가 들어있죠, 그죠? 헤겔한테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수는 뭐예요? 망치로 못을 박을 때 판자떼기에, 그죠? 그것이 다 완성되어 인간을 악천후로부터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목적을 향하여, 그죠? 집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활동하는 게 아니야. 목수는 이미, 그죠? 못이 망치를 지시하고, 망치가 못을 박아서 판자를 형성하고, 그죠? 그것을 통하여 점점 집의 구조를 만들어 가잖아. 판자. 그리고 끌을 사용해서, 그죠? 적절하게 돌을 다듬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그래서 결국은 집을 지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구조는 이미 의미 연관으로서 도구 전체로서 세계의 존재로서의 인간의 배려의 활동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 역시도 이 마르크스의 사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모든 활동이 다 여러분 노동이 아닌 거예요. 특히 헤겔은 논리학 이건과 예나 시절의 어떤 노트들에서, 그죠? 이 도구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확실히 관념론적이야. 도구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 있어야 돼, 그죠? 이게 주체야. 이 주프젝트. 그리고 그 도구를 또한 활용하여 자연의 대상을, 객관적 대상이 있어야, 그죠? 그 도구를 활용하여 인간이 집을 짓든 책상을 만들든 아니면 모든 필요한 생활의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 실제로서의 대상이 있어야, 자연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한 목적성을 갖고, 그죠? 이 객관적 대상을 주체로서, 그죠? 도구를 갖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도구, 객관으로서의 어떤 자연물, 이게 있어야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그죠? 인간의 한목적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 이런 방식으로 해결에게 있어서는 관념론자로서 인간 주체의 한목적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미 언제나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르크스에게서 볼 때는 이런 관념론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연이 정신으로부터 외화됐다라고 보게 된 이런 사유는 특히 헤겔의 논리학과 엔치클로페디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인간의 이념, 정신, 이데, 가이스트, 그리고 베그리프, 이런 개념, 이념, 정신의 운동들이 자연을 외화시켜서 객관화한다고 보는 거예요. 정신으로부터 이 세계의 물질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절대 정신은 헤겔에게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응? 하느님의 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이 세계를 창조했죠, 그죠? 그러니까 헤겔의 사유에는 이미 신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가 볼 때는 신은 없어. 신을 쓸어내야 했던 이유, 특히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 그리고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곳곳에서 종교 비판을 수행하잖아, 그죠? 그 이유가 뭐겠어? 이 세계에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역사와 사회를 움직이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르바하의 그 마지막 남아있는 관념론까지 쓸어버리잖아, 그죠? 종교적 본성으로서의 그 감성적 존재, 그건 역시 자연의 유물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이 살아있는 역사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그리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그 자체로, 그죠? 인간이 자기의 신체를 통하여 어떤 자연물을, 도구를 갖고 사용하기 전에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어야 돼. 그래서 자연이 없다라고 한다면 경제철학 수고에 나오잖아, 그죠? 제3수고에 자연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노동 역시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 점에서 확실히 유물론자죠, 그죠? 자연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몸을 사용하여 어떤 도구를 갖고 자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죠?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또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자연이 거기에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선재성을 이야기하고 또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특히 엥겔스의 디알렉틱 데어 나투얼, 자연 변증법에 탁월하게 서술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자연의 선재성을 인정하고, 그죠? 그 이미 거기에 있는 그 자연을 인간이 가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행위는 단지 그 자체로, 그죠? 기계적 유물론과는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미 인간이 도구를 사용할 때 의식을 사용하잖아. 의식을 갖고 한 목적성을 갖고 이미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설계도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걸 활용하여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여
자연과 관계 맺잖아, 그죠? 그러나 헤겔, 칸트 등등과 다른 건 뭐예요? 이 노동하는 인간은 어떤 무제약자로서 자기 자신의 자유의 의지를 실천하고, 그죠? 정업명법을 실천하는 그런 자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이 자연에 관계된 자예요. 그죠? 그리고 이 자연의 조건에 제약된 자로서 노동을 하는 거야. 누구든지. 이 점에서 칸트와 다르고 헤겔과 다른 건 뭐야? 헤겔은 이 자연물 자체도 정신이 산출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자연 자체는 이미 거기에 있고 인간이 그것을 자기의 손을 갖고, 그죠? 도구를 갖고 자연을 만져서 관계 맺음으로써 거기로부터 산물을 획득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마르크스는 관념론도 아니고 기계적 유물론도 아닌 가운데를 가는 거야. 철저히 노동은 그런 개념이잖아, 그죠? 그래서 노동은 처음에는 뭐야? 인간이 자연적 의식을 갖고 욕망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연 사물과 관계하잖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적 의식으로서의 욕망과 충동인 거예요. 드리프, 백이열드.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연 산물을 획득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비로소 인간의 본질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르바하 테제에서 말하잖아. 인간의 본질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자연의 의식은 이제 자기 의식이 되는 거예요. 헤겔의 자기 의식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의식은 단지 자기 자신을 노동을 통하여 자연의 대상을, 그죠? 객관화시켜서 거기에서 자기를 발견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자기 의식에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의식 역시도 이중적이잖아, 그죠? 헤겔한테서도. 그러니까 자연의 대상을, 그죠? 인간이 관계를 맺을 때는 거기에서 먼저 수동적으로 이미 있는 자연과 관계 맺어야 돼. 자연의 대상과.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은 의식을 갖고 이러한 수동적인 충동과 욕망을 이제 능동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산물을 만들게 됨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 자연의 대상물 안에서, 그죠? 자기를 의식하면서 비로소 이제 자연의 의식으로부터 점점 자기의 의식을 깨달아가면서 인간이 되어가는 거야. 이 자기 의식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이성의 현실성이 나타나잖아, 헤겔한테서, 그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당연히 이것과는 다르게 가죠, 그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에게서 있어서 이 자연의 의식으로부터 노동을 통하여 인간은 자기 의식에 도달하는 것까지는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비로소 사회와 역사적 존재가 돼. 그런데 이 사회와 역사적 존재가 또 헤겔과 다른 거야. 헤겔은 정신의 운동을 통하여 이제 객관정신으로 들어가잖아, 그죠? 이건 역시도 절대 정신의 자기 운동이에요, 헤겔한테서는. 그래서 관념론자인 거야. 그래서 가족 관계가 나타나고 또한
공동체, 사회, 국가, 그리고 그 안에서 법률이 나타나고, 그죠? 관습이 나타나고, 윤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마르크스가 볼 때는 사회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은 철저하게 물질적 조건에 의하여 형성된 상부구조인데, 헤겔은 이것 자체를 사회적 의식으로 갖고 가잖아, 그죠? 여기에서 이제 그 물질적 조건, 이런 것들은 특히 독일 이데올로기 20에서 30여 페이지, 그리고 마르크스의 그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도 나타나잖아, 그죠? 토대를 말하지 않고, 경제적 구조를 말하지 않고, 그리고 인간이 생산하고 활동하면서 만들어가는, 노동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그 생산 양식을 말하지 않고, 그죠? 이런 법, 종교, 예술, 문화, 의식, 이런 것들, 상부구조에, 그죠? 이런 것들을 백날 이야기해도 역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마침내 마르크스는 역사적 유물론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인간은 역사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먼저 자기 자신의 물질적 조건, 의복과 음식과 주거지, 이 물질적 조건을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조건을 토대로서 함께 이야기하지 않는 헤겔의 객관정신의, 그죠? 그러한 다양한 상부구조의 이데올로기들은 마르크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점에서 헤겔과 다른 거예요. 철저하게 역사는 그 토대에 따라서, 물질적 조건에 따라서, 생산 양식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그 상부구조가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토대와 상부구조의 어떤 상호 작용에 의하여, 그죠? 토대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것에 의하여 토대가 바뀌면, 생산 양식이 바뀌면, 경제적 구조가 바뀌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바뀌면, 그죠? 또한 인간의 상부구조의 이데올로기도 바뀌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이러한 객관정신의 어떤 사회적 의식은, 그죠? 물질적 조건에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한테서는.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노동은 첫 번째,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일시키게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자연물이 이제 생산이 되면은 그것은 타자와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이러한 상품의 세포와 같은 거야, 여러분. 레닌도 말하는 것처럼, 그죠? 거기에서 역사와 사회적 존재가 비로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사회와 역사의 조건인 거예요, 마르크스한테서. 노동을 통하여 비로소 사회가, 그죠? 형성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역사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유물론적으로 해명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단지 신체의 운동만이 아니라, 이 신체의 운동은 언제나 인간의 의식과 더불어, 그죠?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인간의 의식과 더불어서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관념론자, 특히 헤겔에게서와 같이 이 노동의 개념이 어떤 인간의 의식의 한 목적성이 먼저가 아니라 마르크스한테서는 이 신체와 그죠? 이 의식이 함께 어떤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함께 상호작용하여 사회의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회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고 또한 변해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노동은 뭐예요? 먼저 자연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갖고 인간이 관계 맺음으로써 활동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인간의 욕망과 또한 관계해야 되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사회의 어떤 관계의 총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경제적 구조의 활동이 토대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회적 의식을 결정하는 이데올로기, 법률, 종교, 국가, 도덕, 윤리, 예술, 그죠? 학문 이런 것들이 상부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토대와 상부 구조는 함께 역사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특히 마르크스와 헤겔의 관계를 갖고 그죠?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어떤 루카치의 관점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루카치의 긍정성은 이 마르크스의 사유가 철저하게 경제 결정론, 역사 결정론으로 가서 도그마틱해지는 그러한 시기에 비로소 헤겔을 찾아내요, 그죠? 이 헤겔과 마르크스의 관계를 다시 철저하게 고찰함으로써 역사와 계급 의식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마르크스의 사유를 다시 헤겔화하는 것과 같은 계급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 그죠?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이미 자연 변증법을 통하여 사회적 의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의식에 맞추어져 있는 거야, 루카치한테서도. 나중에 루카치에 대한 강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헤겔화가 철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 자체에 이미 있음, 자연의 변증법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 그래서 곧바로 노동을 통하여 주체 객체의 대립이 그죠? 이제 사회적 의식으로 곧바로 지향되는 듯한, 그래서 자연 자체의 물질성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사고가 루카치의 사유들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역사와 계급의식 이외에 이런 작품이 있어요. 쭈얼, 온톨로기, 델 게젤샤프텐.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 그러니까 데스 게젤샤프텐 자인스, 사회적 존재의 존재론에 관하여 디 아르바이트,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사회적 존재는 뭐예요? 자연의 변증법을 거부하는 듯한, 곧바로 인간의 능동적 의식이 자연 사물보다 더 중요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 유물론을 철저히 다시 관념론으로 환원하는 듯한,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마르크스가 신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신은 없다. 이 역사는 자연 사물을 통하여
노동을 통하여 자연 사물을 도구를 갖고 그죠? 활용함으로써 자연문을 획득하는 이 노동을 통하여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잖아. 역사와 사회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 능동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해결하는 정당했다라고 보는 사람이 또 많은 거예요. 루카치의 작품을 보면서 거의 절반은 비판하고 절반은 역시 마르크스를 도그마틱으로부터 구했구나 이래 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가운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의 변증법에 이 인간의 수동성, 자연의 사물에 의존하는 인간의 수동성만을 강조해서는 마르크스의 아르바이트 개념은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수동성, 그리고 거기에 잡혀 있는 욕망과 충동, 그래서 자연의 의식에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을 줄 때도 있지만은 거기에 그치지 않아. 그죠? 노동을 통하여 이제 완성된 그 생산품, 자연 사물을, 그죠? 이제 인간의 손으로 바꾸어서 능동적으로, 그죠?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가는 거다. 이게, 그죠? 헤겔이 신으로 덮어버린 그 역사의 어떤 변증법을 마르크스가 뒤집어 놓은 거야. 마르크스 이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역사를 만드는 자는 자연의 변증법에 종속되어서 수동적으로 기계론적 유물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죠? 어떤 충동과 욕망에 갇혀져 있기만 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이 인간은 이제 주체로서 당당하게 자기의 신체와 정신을 활용하여, 그죠? 노동을 함으로써 역사를 창조해가는 능동적 창조를 통하여 역사와 사회를 변혁시켜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유 이후에 역사 철학 역시도 또 달라지잖아, 그죠? 특히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에리 홉스봄의 작품들을 보면 이 물질적 조건이, 그죠? 어떻게 그 각 시대의 에피스테마다 사회와 역사를 변혁시켜 갔는지 이 토대 하부 구조에 근거하여 상부 구조의 변화를 함께 논하잖아, 그죠? 마르크스가 이런 인물인 거예요. 역사학도 바꿔놓고, 그죠? 철학의 사유도 바꿔놓고 인간의 조건, 그리고 역사의 주인, 그죠? 역사 속에서 저항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자연 사물을 변형시켜서 문화를 창조해가는 이 인간이 역사와 사회의 주인이요, 주체라고 하는 것. 이게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이 갖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의미인 거야, 여러분. 마르크스를 읽는다는 것, 그것은 역사와 사회를 변혁시켜가는 것은 기존 질서의 이데올로기적 힘에 저항하고, 그죠? 그리고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역사와 사회를 변혁시켜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의 슬라보의 지적의, 그죠? 까다로운 주체, 알랭 바디우의 혁명적 주체, 그것까지 마르크스의 이 노동하는 인간의 개념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오죠, 그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하여 노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인간인 거예요. 노동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재론을 결정하는 거죠. 인간의 활동인 거예요. 인식과 존재를 결정하는 인간의 전인격적인 어떤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산업 노동자의 노동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창조적이고 긍정적 활동. 그죠? 가끔 마르크스에게서는 이것이 산업 노동자에게 갇혀 있는 듯한 느낌도 주지만, 그러나 또한 마르크스에게서는 인간의 모든 창조적이고 긍정적 활동,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 그것이 바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역시도 노동을 통하여, 그죠? 인간은 자연의 의식으로부터 사회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된다는 것. 인간의 본질을 형성하는, 인간의 본질을 객관화하고 인간의 존재를 비로소 사회적 존재로 형성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